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새해도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1월 31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뉴스의 라이브 팀이 선정한 주요 뉴스 정리해드립니다. 오늘의 라이브 PD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5명 발생했습니다. 대학, 병원과 교회 등에서 산발적 집단 감염이 잇따르면서 감염 전파력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적용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 연장 여부를 오늘 오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과 관련 정차중이 아니라 움직이는 차량에서 폭행하는 장면이 블랙박스 영상에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행정권 남용 연루 의혹이 제기된 판사의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1심 무죄 판결에 역행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산업부 공무원이 삭제한 북한 원전 추진 파일의 존재가 검찰 수사 결과 공개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뜨겁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이적 행위라며 문재인 대통령 책임론을 정조준한 반면 청와대와 여당은 북풍 공작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종철 전 대표의 정치행 사건 수습에 나선 정의당이 4월 재보궐선거 공천 여부를 결론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들의 원조 친문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은 코로나19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상황 전문가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오늘 신규 확진자가 355명입니다. 300명대로 줄어든 게 닷새만이지만 주말 영향도 좀 있어 보이고요. 또 방역당국도 현재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감염 재생산 지수 값도 이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교수님 어떤 의미로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네, 최근 1월에는 재감염 생산 지수가 1 이하로 내려갔었습니다. 네. 그러나 최근 다시 이를 약간 초과하는 상태이고 또 최근에 사회적 이동량 지표도 카페나 실내 체육시설들이 완화가 된 영향 이후에 3주 연속 증가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지금이 설 연휴를 열흘 정도 앞두고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는 아주 방역의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네 자리 숫자, 그러니까 뭐 1000명대 확진자가 발생했던 3차 유행이 이제 뭐 정점을 지났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다시 4차 유행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일부 전문가의 우려 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차 유행이 시작된다고 보기보다는요. 3차 유행이 아직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금 설 연휴가 있고요. 그동안 설 연휴 동안 개인적인 접촉이나 이동량이 증가하게 되면 이후 2주 정도가 지나게 되고 그때가 3월 등교 시점이 됩니다. 네. 3월 등교 시점이 되면 무증상 감염자들에 의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학교로 전파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가정 내로 전파가 되면서 사회적 확산세가 늘 수가 있습니다. 또 걱정스러운 것은 혹시라도 국내에 이미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다면 젊은 층을 감염을 잘 시키는 특성상 4차 대유행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 백신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고요. 또 우리 계획도 발표가 됐는데요. 이미 접종이 시작된 해외 사례를 좀 보면요. 수급난을 겪기도 해서 계획대로 가능할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 또 백신 공급 이후에도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어떤 거겠습니까? 네, 백신 수급이 전 세계적으로 원활하지 않아서 예. 유럽과 미국엔 중단 사태가 오고 있기 때문에 국내도 분명히 일부분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이 됩니다. 국내에는 대부분이 2분기 이후에 접종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개인 수칙이 매우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네. 또한 백신 접종이 아직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일부분에서만 되고 있어서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고 변이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확산세가 지금 아직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더라도 그동안에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착용을 해줘야 됩니다. 특히 무증상 감염자나 이미 감염이 된 경우라도 변이 바이러스에 의해서 감염된 사례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3분의 1 이상 있기 때문에 네. 개인 수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국내에서 가장 먼저 이제 접종될 백신은 아마 아스트라제네카가 되겠죠. 그런데 유럽에서요, 이 고령층의 이 효능이 떨어진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어요. 오늘 국내 첫 전문가 자문회의가 열린다고 하는데 사실상 고령층이 우선 접종 대상이라 관심이 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아스트라제네카는 임상 1, 2상에서는 고령층에도 중화항체가 젊은 층만큼 형성된다는 보고가 있었지만 임상 3상에서 56세 이상이나 특히 70세 이상이 4% 미만으로 매우 임상 연구자 수가 적습니다. 파이자 같은 경우는 56세가 42%가 넘는데 반해서 고령층의 어떤 임상 연구 수가 적다 보니까 고령층에 대한 예방률과 안정성이 부족하다는 면에서 독일에서는 65세 미만에서 접종을 권고하고 있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백신 수급이 어렵기 때문에 전 연령의 접종을 지금 권고한 상태입니다. 네. 또 하나 문제는 아스트라제네카는 접종 간격이 6주에서 8주 이내인 경우와 8주 이상인 경우에 예방률이 다릅니다. 53%에서 65% 차이가 있고요. 표준 용량을 쓰는 경우와 절반 용량과 표준 용량을 쓰는 용량의 차이에 있어서도 이 접종에 대한 예방률이 다르게 보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러한 예방률에 따른 그러니까 용량과 접종 간격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국내 접종에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해외 경우도 그렇지만요. 백신 접종 과정을 좀 지켜보다가 맞겠다는 분들 계실 건데요. 교수님 보시기에 접종을 미뤄도 괜찮은 건지 70% 접종으로 11월까지 이 집단 면역 목표가 계획대로 가능할지 궁금한데요. 18세 미만과 임산부는 지금 접종이 권고되지 않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그러면 70%라고 하는 것은 전 인구가 대부분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매우 촉박합니다. 가능한 접종 시기에 접종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러나 개인적 건강 상태를 고려해서 접종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11월까지 집단 면역의 전제 조건은 백신 수급입니다. 국가에서 제때 백신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18세 미만 같은 경우도 조만간 임상 결과가 나오면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임산부의 경우에는 병원에 근무하는 분이나 동반질환이 있는 고위험군은 중환자실 입원율이 5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DC나 WHO에서도 의료진과 상의하에 임신 중반기 이후에는 이 태반을 통해서 백신이 항체가 전달이 태아한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접종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소식 분석해봤고요.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채널A가 연일 단독으로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입니다. 피해 택시기사가 경찰과 검찰에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에 이 차관의 폭행 장면뿐만 아니라 차량이 움직이는 장면까지 담겨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정차 중이었는지 이동 중이었는지는요, 처벌과 이 비난의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이죠. 경찰 주장과는 다른 정황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박건영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19일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택시기사. 검찰은 조사 과정에서 택시기사가 휴대전화로 촬영한 37초짜리 블랙박스 영상을 큰 화면으로 천천히 재생하며 폭행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채널A와 만난 택시기사는 영상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11월 6일 밤 이용구 차관이 사는 아파트에 도착해 여기 내리시면 되냐고 묻자 이 차관이 욕설과 함께 멱살을 잡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왜 나한테 욕을 해요? 예. 하지만 이 차관이 멱살을 놓지 않자 너 뭐해? 이래. 택시기사예요. 이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 이렇게 승인 내 신고합니다. 거기까지. 경찰 신고를 위해 차량을 2에서 3m 움직이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게 택시기사의 설명입니다. 그 차 안쪽에 대야 되잖아. 차가 쓱 움직여. 그 움직이다가 딱 된다니까. 차를 다시 대려고 한 2년에서 움직일 거야. 기사는 사건 발생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이 영상을 그대로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영상을 보고도 해당 수사관은 차가 멈춰 있다고 판단했고 사건은 다음 날 내사 종결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7초 영상에 차가 움직이는 장면이 담긴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진상조사를 마친 뒤 종합적으로 판단해 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뉴스 분석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관우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장혜찬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앞에서 이제 박건혁 기자 리포트 이제 다 같이 보셨겠지만 이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관련된 이 택시기사 폭행 사건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희가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이 택시기사의 영상을 보고 담당 수사관이 이거 재수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혼잣말을 했다는 것도 저희가 증언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걸 다시 조사해야 하나? 그냥 못 본 걸로 할게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혹시 합의를 본 상황에서 일을 키우고 싶지 않으니까 수사를 그만두자. 뭐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는데요. 네, 지금 사안에서 이 택시기사분이 굳이 없는 말을 지어내면서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을까라고 생각해보면 네. 이분의 진술은 사실에 가깝다고 판단하는 게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 경찰 대체 뭐 하는 곳이죠? 특가법은 도대체 왜 있는 겁니까? 운행 중에 폭행이 일어났을 때 가중처벌하고 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하는 특가법,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야 되고 일선 현장에서 그 법을 가장 앞장서서 수행하는 게 경찰 아닙니까? 더군다나 이제 1월 1일부로 경찰에게 1차 수사 종결권이 부여되는 등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지금 이미 발동되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를 했다는 이유로 명백히 블랙박스 영상에서 운행 중이고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는 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키우기 싫어서 복잡하게 만들기 싫어서 담당 경찰이 이걸 보고도 이거 조사해야 되나? 그냥 못 본 걸로 합시다라고 했다면 얼마나 많은 실제 현장에서의 수많은 다른 범죄들이 이렇게 손쉽게 묻히고 경찰에 의해서 수사 종결이 되겠습니까? 경찰이 수사 종결해서 검찰로 보내면요. 검찰 입장에서는 이 문서만 가지고 사건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종결된 수사 사항에 대해서 특이한 제보가 없는 한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지시를 내리는 것도 거의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경찰이 저는 여전히 이 과거에 사실 이 봐주기 수사식의 그런 나쁜 관습을 탈피하지 못했다는 게 이용구 차관 사례에서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고요. 택시기사 진술처럼 해당 수사관이 이걸 다시 수사해야 하나라고 혼잣말을 했다는 건 영상을 보고 이거 누가 봐도 다시 수사해야 되는 운행 중인 사안임을 본인도 인지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별일이 아닐 줄 알고 그냥 덮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라면 뭐 일각에서는 합의했으니까 다른 사건이라도 이렇게 덮는 관례가 많다. 그리고 이용구 차관이 뭐 경찰 윗선에게 압박을 제기한 건 아니지 않느냐. 두 가지가 서로 사실이라 하더라도요. 특가법을 만들어 놓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 것이고 이건 뭐 윗선 개입 여부를 떠나서 경찰이 과연 1차 수사 종결권을 받을 만한 그런 집단인지에 대해서 국민적인 회의감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사건 같습니다. 네, 이게 보면 해당 수사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경찰 진상조사 과정에서 영상을 못 본 걸로 해달라고 한 건 오히려 택시기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서 약간 서로의 사실관계에 대한 공방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저희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블랙박스 영상을 그 윗선이 봤는지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부분인데요, 변호사님. 지금 상황을 좀 보면요, 정황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담당 수사관이 허위 보고를 한 것으로 보고 대기 발령이 됐더라고요. 알 수는 없죠. 윗선에 보고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이제 중요한 조사 대상인 거죠. 지금 그 영상에서 차가 움직이는 게 이제 찍혔다고 하니까 네. 맞다고 하면 이건 뭐 특가법 당연히 적용 대상이지 특가법이 적용되냐 마냐 논쟁거리가 아니에요. 경찰이 그래도 그 당시에 특가법 적용하지 않고 단순 폭행으로 처리했던 건 정차 중이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정차 중에도 저는 특가법 적용 대상이라 보지만 어쨌든 경찰은 그래도 예전에 정차 중인 경우에 그냥 단순 폭행 한 사례들이 있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움직이고 있었다고 하면 이건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냥 바로 특가법 적용 대상이니까 아마 네. 수사는 다시 해야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속된 말로 경찰이 잘 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 또는 일하기 귀찮아서 하면 블랙박스 영상 또 다시 조사하자 하나 귀찮은데 그냥 대충 할래 이랬는지 아니면 정말 열심히 하려고 그랬으나 위에서 덮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덮었는지 이게 이제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건 사실 아직까지 정황은 드러난 건 없어요. 보긴 봐야 되는 거 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건 있어요. 제가 경찰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뭐 다 안 해보셨겠지만
얼굴 언론 보도를 보면 근데 서초동이고 그러니까 변호사들 많잖아요. 판검사들 많고. 그래서 변호사고 그래도 굳이 말하면 공인이라면 공인이니까 그런 사건들이 있으면 위로 이제 보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언론에서 아니 이거 윗선에 보고 안 했습니까? 하니까 수사과장 얘기가 뭐였냐면 아니 저 위에다 서장님한테 아예 변호사가 이렇게 연루된 사건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럼 아래서 그냥 신문선에서 한 대로 처리해라 이 정도만 했지 이게 누구고 어떻게 되고 구체적으로 보고 안 했다는 거거든요. 수사 대상이 누군지를 말을 안 했다고 네, 그냥 변호사라고 하고 보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 궁금한 건 있어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대부분 저희 변호사들이 변호사가 엮인 사건을 쳐봐요. 법조인 내가 누구지 하고. 그 당시에 수사과장이랑 보고받던 경찰서장 다 사시 출신 변호사들이거든요. 네. 그럼 서초동의 관할은 판검사 변호사들이 많단 말이에요. 관할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법조타운 관할하니까. 그럼 변호사라고 그랬을 때 그 변호사가 누군지 정말 확인 안 해봤을까? 이게 하나 궁금하고 진짜로 이런 정말 별것도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술 먹고 일어났던 해프닝 같은 사건들도 전부 다 위로 보고서 이렇게 지시를 받고 있는 게 맞나? 라는 하여튼 저는 궁금한 건 좀 들어요. 상황을 좀 봐야 되겠죠? 변호사님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정도 사안이면은 이 정도 수사까지 했고 조사단 이 정도 크기라면은 네. 진상조사 결과 지금 빨리 나와야 되고 중간 수사 결과라도 빨리 나와야 되는데 아직 안 나온 것도 궁금하고 이용구 차관 같은 경우에 지금 소환조사 안 받은 거 아닙니까? 지금 소환조사 다음 주에 받을 수도 있다 없다 이런 얘기 나오는 것 자체가 이게 혹시 미루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그러니까 중간 수사 결과 발표, 진상조사 발표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데 경찰은 좀 골치는 아플 거예요. 왜냐면 예전에 수사할 때도 결과가 지금 잘못됐다는 얘기 나오는데 이 진상조사 시작한 다음에 블랙박스 없는데요? 근데 나왔잖아요, 바로. 그러니까 이미 처음부터 지금 진상조사도에서도 처음부터 꼬인 스텝이 꼬여서 아마 당분간 중간 결과 발표보다 나중에 최종 결과 발표를 좀 볼 것 같아요. 검찰을 수사하는 걸로 보고. 그리고 이용구 차관은 검찰의 소환 대상이지 경찰에서 지금 소환할 거나 왜냐하면 수사 자체가 그냥 관할이 지금 중앙지검 넘어갔으니까요. 좀 지켜보시죠. 네. 네, 교수님 근데 지금 좀 주목해서 보아야 할 판례가 하나 있는 게 지금 이 차관과 좀 비슷한 상황인데 특가법 적용을 받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차를 운전하는 과정 속에서 일종의 이제 차 싸움이 난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차 빨간불에서 이렇게 서 있는 상황인데 이제 화난 사람이 가가지고 정차돼 있는 상황에서 문을 열고 이제 뺨을 때리고 뭐 이런 가격을 하고 뭐 이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네. 그거를 정차된 걸로 안 보고 운행 중이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특가법에 적용을 됐다. 이렇게 사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준한다면 지금 이 차관의 어떤 부분도 결국엔 특가법에 적용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사실 윗선에다가 보고가 됐고 뭔가 권력에 의해서 사건이 축소됐느냐. 압력이 있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특가법이냐 그냥 단순 폭행이냐는 그냥 이용구 차관이 어떤 처벌을 받느냐의 문제예요. 그거는 뭐 본인이 알아서 받으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권력이 이제 작동을 했다. 위에서 뭐 압력이 내려왔고 이거는 이제 권력형이 되는 것이고 일파만파 사건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을 이것으로 잡는다면 아직까지 여기에 정황이 나온 건 없고 네. 조사단이 사실상 쉽게 파악이 돼요. 왜냐하면 뭔가 이렇게 연락을 하려면 뭐 서울경찰청, 경찰청, 청와대에 보고가 돼야 되는데 그럼 뭐 당연히 이제 그 관계가 쉽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이 상황과 함께 또 서초동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헌정사상 처음으로요, 이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거의 추진을 해서 아마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거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서른 의원의 발언을 보고 저희가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한 번도 판사를 탄핵한 사례가 없으니까 판사들이 참 죄송하지만은 법과 이 헌법에 위반돼도 그냥 지나가요. 이렇게 오니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180석을 국민들이 우리 민주당에 준 부분은 이런 잘못된 부분을 지정해내라. 이 뜻을 우리는 봅니다. 반드시 시정을 하라. 이 뜻이 담겨있다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이번에 이제 이 김성근 판사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도록 했고요. 자, 법관 탄핵에 대해서 탄핵 소추를 결정을 했는데 이게 보면은 이탄희 의원이 발의를 준비 중입니다.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 그 내용이 뭔지
평론가님께서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 헷갈리실 것 같아요. 사실 이 임부장 판사가 이 세월호와 관련된 이 재판에 본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이거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인 거고요. 네. 일단 1심 재판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1심 판결문 중에 이 임부장 판사가 당시 재판 문구가 조금 수정되는데 관여하는 것이 위헌적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 부분을 근거로 해서 이탄희 의원이 이 임부장 판사를 탄핵해야 된다고 발의를 하는 것인데 이게 2015년 그 3월에서 12월에 그 세월호 7시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그렇죠. 행적과 관련된 그렇죠. 이 보도에 대해서 네. 이걸 재판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개입이 있었다 없었다 이걸 따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임부장 판사 측에서는 단순한 의견 제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실제로 1심에서 일단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다만 1심 판결문 중에 이 의견 제시가 사실은 위헌적일 수도 있다는 그런 판결 취지가 들어가 있는 것인데 네.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지금 네.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정당 아닌가요? 네. 만약 이 1심에서 일단 유죄가 나왔으면 모르겠는데 1심에서도 일단 무죄가 나온 사건이고요. 이런 식으로 1심 무죄인데 재판부의 판결문 내용 때문에 판사 탄핵까지 추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정경심 교수 1심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고 그 재판부 판결문에 조국 전 장관 공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도 사실은 아직 법적인 처분은 안 받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이 논리대로라면 확실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져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이 조국 전 장관의 딸 같은 경우도 지금 대학에서 여전히 입학 취소 처분을 안 받고 있는데 거기도 정경심 교수 1심 재판부 판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아들 관련해서 연세대에 입학에 쓰인 서류가 허위라는 것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1심 재판부 선고에 나와 있습니다. 이 재판부의 판결 선고 문화에 나와 있는 문구로 이렇게 확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조국 전 장관 아들, 딸 전부 다 입학 취소돼야 되는 것이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도 공범으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논리가 안 맞지 않습니까? 네. 왜 그런데 본인들과 관련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지켜보자는 입장이고 그게 아니라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경우 뭐 세월호 관련된 재판 같은 경우는 1심에서 심지어 유죄가 선고될 것도 아닌데 판결문 중에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이만하면 탄핵의 근거라고 말하는 것인지 저는 그 두 가지 부분에서 뭔가 일관성을 보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먼저 듭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임판사 측도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게 설령 국회에서 통과가 된다고 해도 헌재로 가면은 각하 결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변호사님.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임판사 측은 변호사 개업을 막을 목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건데 일단 현재로 가면 각하는 각할 거예요. 왜냐면은 임판사가 지금 법관이 10년마다 이제 저 신분보장이 되는데 이번에 네. 재임용 신청을 안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2월달에 퇴임이거든요. 그럼 탄핵이라는 게 효과가 파면이에요. 물론 그 향후에 이제 공직에 취임하지 못하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를 못하면 그런 불이익은 좀 있을 수는 있을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는 건데 그래서 이미 지금 본인이 퇴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탄핵에 이익이 있을까라는 걸 헌재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그래서 각하 가능성이 그래서 대두되는 거고 한 달 안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 건가요? 2월 28일까지가 마지막 임기라고 하던데. 현재 바빠요. 언제 바쁜가요? 네, 그 한 달 안에 안 될 거예요. 이건 뭐 그리고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양측의 공방이 있잖아요. 그냥 헌법소원청 서면 보고 보는 게 아니라 법정 여러 가지 변론하고 이런 거거든요. 한 달에는 안 끝납니다. 근데 이제 지금 하는 게 보면은 검찰에서 이미 다 수사를 해놓은 상태고 근데- 1심까지 했으니까 다 그것만 보고 재판관들이 이렇게 근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장혜철 평론가는 말씀대로 1심이잖아요. 이건 확정 판결이 아니고.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변호인당에서도 치열하게 이거 법리 다툼이 있을 거고 이 기록이 제가 안 기록 굉장히 많습니다. 뭐 기록 보는 데만도 오래 걸려서 한 달 안에 안 끝나. 현재 바쁘고요. 한 달 안에 안 끝날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글쎄 지금 뭐 탄핵을 하면 하는 건데 뭐 어쨌든 뭐 180석이니까 국회도 통과는 되겠죠. 그리고 분명히 임성근 부장판사 행위는 부적절한 건 맞습니다. 저건 사실 어떤 판결문 초고에 개입한 거거든요. 저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까지 나왔던 사법농단으로 뭐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가장 좀 죄질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설사 무죄가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문 초고를 재판장한테 전화해가지고 초고로 좀 바꿔달라. 물론 결론을 바꾼 건 아닙니다. 네. 결론은 똑같은데 무죄의 결론은 똑같은데 그 중간에 이제 그 판결문 논리를 좀 바꾸는 그런 부분들 부적절한 거 맞죠. 근데 지금 여당에서 서울시장 재보선과 부산시장 재보선과 내년 대선을 앞두고 판사 탄핵 그리고 흐름도 김경수 지사, 정경심 교수, 최강욱 대표 이렇게 여권의 중요한 사람들의 재판이 다 지는 와중에 판사 탄핵 딱 하고 들고 나온 게 이게 정무적으로 여당에 도움이 되나? 그게 저는 궁금하다. 그걸 지도부에서 한번 판단을 하셨을까? 지지층은 열광하고 있겠지만
광역단위 선거를 과연 열광하는 지지층만 데리고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대선도 1년밖에 안 남았는데 그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당장 야권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법원의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이라고 밝혀진다고 하면 감당하기 힘든 국민적인 역풍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자, 배준현 대변인 얘기 들어봤습니다. 코드 인사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한 길들이기 탄핵 아니냐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 판사 탄핵은 입법부에 주어진 권한이죠. 그렇죠. 사법부를 견제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것이 명분이 있으려면 뭔가 뚜렷한 이제 혐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심이 무죄가 나왔지만 사실은 여기에서 위헌적 요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재판부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것이고 이거는 헌법에 보장된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반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어요. 국민들이 사실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법부거든요. 사법부. 그런데 그 사법부가 타인에 의해서 그 해당 재판부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관리가 된다 그러면 이거는 뭐 사실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영역이 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이제 발의함으로 해서 뭔가 경계로 삼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의미는 지금 뭐 파악이 안 되지만 어쨌든 150석 충분히 넘어가고 탄핵 소추는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그러고 나서 이제 헌재로 가야 됩니다. 그럼 6명이 사실은 찬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2월 28일로 이분이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이것이 실질적으로 탄핵의 가능성이 있느냐? 그럼 저는 없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실질적으로 탄핵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절대 다시는 재판부에 어떤 개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이탄희 의원의 어떤 그런 고심이 아닌가 그렇게 좀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네, 법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곧 발의되는데요. 표결 결과와 향후 진행 상황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으로 북한 원전 추진과 관련된 논란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 원전 추진 문건의 존재가 공개되면서 전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2018년 1차 남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2차 회담이 열리기 직전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문건들인데요. 국민의힘은 적을 군사적으로 이롭게 한 반역 행위, 즉 이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청와대와 여당은요, 이와 관련해 북한과 논의한 건 없었다며 도 넘은 북풍 조작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여야의 정치적 싸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보겸 기자의 리포트 보시고 관련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려고 한 건 이적 행위라는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발언을 놓고 청와대에 이어 민주당도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섰습니다. 1, 2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을 지낸 윤영찬 민주당 의원은 회담 과정에서 북한 원전 건설은 단 한마디 언급된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산업부 문서가 작성된 2018년 국정상황실장이었던 윤건영 의원도 북한 원전 추진 논의는 없었다며 망언의 근거를 대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세력의 망령들이 돌아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산업부의 단순 자료로 선거용 부품 공작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명백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진실을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삭제된 문건 가운데 북한 지역 원전 건설 추진 방안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비핵화 합의나 유엔 승인도 없는 상황에서 누가 왜 그런 문건을 만들었는지 밝히면 될 일이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핵무기 폐기 없이 남북 정상회담용으로 원전 건설을 제안했다면 명백한 이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떠한 해명이나 설명도 없이 합리적 의문을 제기한 제1야당 대표를 향해 법적 조치를 꺼내들고 북풍 공작, 혹세 무민을 들먹이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고 국민의힘은 당 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네,
이번 주를 굉장히 달군, 앞으로도 이 사안은 계속 이어질 것 같긴 한데요. 이 북한 원전 추진 관련된 문건, 이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에 북한 원전을 추진한다, 이런 관련된 문건이 산업부 공무원의 컴퓨터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자, 이 진실 게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너무 단정적인 표현은 저희가 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 작성 시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2018년 1, 2차 남북 정상회담 그 사이로 알려지면서 시기가 미묘하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평론가님, 왜 미묘한 거죠? 네, 1차 남북 정상회담은 2018년 4월 2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2차 비공개 정상회담이 2018년 5월 26일이었는데 네. 문제가 되었던 지금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이 북한의 원전을 지어주려고 추진한 것 아니냐 의심이 되고 있는 파일 같은 경우는 그 1, 2차의 사이인 2018년 5월 2일에서 15일 사이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야당에서는 이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당근으로 김정은 위원장에게 원전이나 이런 에너지 관련된 발전시설 건설을 제의했고, 실제로 그 같은 VIP의 뜻을 받아들여서 산업부 실무진들이 그 사이에 열심히 이걸 실행 방안, 추진할 수 있다는 문서를 만들어서 네. 2차 비공개 회담 때 이걸 제시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타임라인을 따라가 보면 이런 시나리오가 단순히 소설이라고만 비판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북한에서 최선희 담화가 나오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북미 정상회담 기조가 한번 크게 뒤흔들렸습니다. 있었죠. 네. 그런데 갑자기 이 최선희 담화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 발, 또 지도부 발, 북한의 지도부 발, 이 어떤 대화가 깨지는 국면을 수습하면서 2018년 6월 12일에 열렸던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이요, 거의 엎어지는 분위기에서 급작스럽게 초단기간에 갑자기 성사가 됩니다. 네. 이 배경에 과연 북한인이 어떤 카드를 받아들고 이 최선희 담화를 엎어가면서까지 급작스럽게 1차 북미 회담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태도 변화를 했을까? 그 태도 변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는 당근이 바로 이 우리 산업부에서 지금 만들어냈던 뭐 북원축 파일이나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그러한 당근책이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할 만한 정황 증거들과 일부 직접적인 파일 내용이라는, 파일 제목이라는 직접 증거들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북풍 공작으로 치부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네. 북풍이라는 건 과거에 정권을 잡은 집권당이 북한과 뭔가 합의를 통해서, 이면 합의를 통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이 북한발 가짜뉴스를 생산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질적인 증거가 산업부에서 나온 것이고요. 야당이기 때문에 야당이 북한과 협의해서 뭔가 가짜 증거를 만들어낼 수는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권 관계자들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소명을 해야 될, 과거의 북풍 공작과는 다른 면모가 많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지금 이 논란이 된 문건들이 들어있던 폴더 이름도 좀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핀란드어예요, 제목이. 포요이스라고 하는데 핀란드어로 북쪽이라고 합니다. 교수님, 네. 이게 폴더 이름을 핀란드어까지 써서 했다 보니까 보안에 정말 각별히 신경을 쓴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나와요. 산업부가 불필요하게 뭐 이걸 저런 이름을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야당도 이 보고서를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고 선거 국면에서 일종의 이제 프레임화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이거 거의 효과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시기가 뭐냐면 사실은 남북 대화하고 비핵화의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북한이 지금 가장 사실은 필요로 하는 것이 전력난입니다. 전력을 해소하는 것이고, 그게 우리가 94년도 제네바 합의 때도 그래서 저쪽에서 핵 동결하면 이쪽에서 중유 5만 톤하고 경수로 2기를 지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런 형태가 사실은 북한과의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2005년에 미국과 인도 핵 합의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가 핵 동결하고 미국이 핵 발전 기술을, 즉 화학 원료, 즉 원전을 지어주는 것을 조건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떤 일종의 드래프트죠. 아닙니다. 아이디어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이적행위다, 뭔가 전달이 되고 극비리에 원전이 지어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고, 어떻게 하든 우리는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것에서 북한이 필요로 하는 걸 주고 서로 교환하는 장면이라고 그러면 충분히 가능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부분이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작동이 안 된 건데 이 파일이 어떻게 해서 나왔다는 것만으로도 선거 국면에서 이적행위다 하는 것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전 더 오히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역풍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 이번 사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건 아까 법관 탄핵에서처럼 시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까 법관 탄핵 왜 하필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거냐 이런 얘기 나온 것처럼 왜 하필 그 시점에 만들었느냐 이 문서를 이런 얘기가 계속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1차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죠. 위원장에게 USB를 건넨 사실이 있습니다. 그 파일에 이제 발전소 관련 사안이 담겼다. 당시 청와대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줬다. 이런 보도가 있고 또 오늘 이제 이 논란이 나오고 나니까 다시 청와대 조한기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발전기 USB 발전소 내용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아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석탄 화력 발전 내용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됩니까? USB는 준 건 맞는데, 이 안에 뭐가 담겼는지는 이거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저희가 이거는 정책적 사안이니까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그건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 대상은 아닌 거죠? 이게? 아니, USB 북한 가서 가져올 거예요. 뭐인지 어떻게 알아요? 수사 대상도 아니고 수사할 수도 없는 거고. 대통령의 통치회기 차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하고 비핵화에 대해서 뭘 해주겠다. 이건 자체는 저는 수사 대상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수사에도 지금 청와대 관계자 말들이 다 다른데 우리가 뭐가 맞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건데. 근데 어찌됐건 간에 저 1차, 2차 남북정상 사이에 이제 그 문건을 만들었다는 데서 과연 북한과의 어떤 거래의 조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은 가질 수 있는 거죠. 저는 이런 궁금증이 들었어요. 만약에 노무현 정부 때 이거를 이렇게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만약에 원전 지어준다고 그랬으면 당시 야당의 한나라당에서 이렇게 길길이 날뛰었을까? 저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상황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다른 거예요? 왜냐면, 상식적으로 보시면은, 북한 이게 전력이 부족하니까 예전에 1차 제네바 핵합의 때 경수로 지어졌잖아요. 경수로도 크게 말하면 원전이라고요. 네. 그럼 당연히 북도 전력이 부족하니까 비핵화하는 대가로 당연히 뭔가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경제 제재 때문에 그게 안 되는 건데, 어쨌든 이게 만약 진짜 북한이 비핵화한다고 그러면 무슨 원전도 지어줄 수도 있고 미국과에도 동의하래 뭔가는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청와대나 관련 부처 아이디어처럼 뭐든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북핵, 원자력 발전 검토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또 국방부에 하다못해 비핵화 안 되면 북폭격하는 것도 검토할 수 있고 아이디어처럼 다 검토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두 가지. 원전 안 한다면서요, 우리나라에서. 안전하지 않다면서요. 북한에 줘서 터지면 그건 안전합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여기에 모순이 있다. 비경제적이라면서요. 태양광에다 경제적이라면서요. 그러면 북한은 태양광 패널 깔아줘야지 왜 원전에 하냐는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정책과 일관성이 없어요, 이게. 뭐가 맞는 거냐.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면 원전 좋은 건데? 좋은 거니까 지어주겠지. 비핵화 대가를 지어주는데 나쁜 거 하면 안 되잖아요. 좋은 거 해줘야지. 핵무기를 포기하는데 그 대가라는 건데. 그럼 좋은 건데. 우리나라에서 안 한다잖아요. 그럼 나쁜 거고. 뭐가 맞냐? 이게 저는 궁금하다라는 거고. 산자부에서 왜 지었을까, 이걸? 범죄도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름을 굳이 뽀요이슨가 하는 저희들한테 핀란드어까지 가르쳐주면서 그 핀란드어까지 찾아가지고 파일 그렇게 한다. 왜 지었을까? 이 두 개가 궁금하다. 이게 본질이고 야당의 주장도 이적행위라는 표현. 그 다음에 청와대에서의 북풍 공작이라는 표현은 양측 다 표현이 너무 좀 자극적이다. 네. 조금 표현은 야당도 마찬가지고 청와대도 마찬가지고 순환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변호사님의 말씀에 제가 또 딴지를 조금 걸어야 될 것 같은데 거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매주 이런 것 같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불편하신 분들도 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이거는 말씀해 주신 게 전제사항은 문재인 정부에서 이 문건을 만들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지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문건은 있는 거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원자력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 아직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USB에 담겨있는지 저는 모르고. 네네. 어쨌든 산자부의 검토 문건이 있는 거는 맞는 거니까. 네. 그게 전제로 말씀드린 거예요. 청와대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고 난 이후에 변호사님과 다시 이 얘기를 나눠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관련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면서 아까 또 분석을 할 때도 얘기가 나왔지만 김종인 위원장은 이적행위다 이런 거센 비판까지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법적 대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우리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의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적행위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야당 대표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혹세무민하는 발언입니다. 정부는 법적 조치를 포함해 강력히 대응할 것입니다.
네, 뭐 야당 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는 거는 별로 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평론가님. 사실 최근 들어서 우리 정치에서 보여지는 특징이 정치적인 문제를 자꾸 너무 많이 서초동으로 가져간다. 그러니까 법원으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너무 사법부의 판단을 다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검찰의 권한이나 법원의 권한이 지나치게 커지는 것은 아닌가. 이 정치적인 이 역할을 검찰과 법원에게 주고 있는 당사자가 바로 우리 정치권이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청와대가 강민석 대변인 저는 부임한 이후로 이렇게 강경하게 야당 대표를 향해서 법적 조치하겠다고 말하는 건 처음 봅니다. 네. 대통령의 의중이냐고 기자들이 묻자 청와대 공식 입장이니까 당연히 대통령의 뜻이라고 봐야 한다. 이런 답변도 있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 패배하고 본인이 쓴 이 책 내용 중에 내가 종북 프레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 그래서 2012년 대선에서 진 것 같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지금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이 원전 지어주려 하는 게 이적 행위다라는 게 과거의 종북 프레임으로 자신을 공격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아주 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야당의 뭐 언어 수위라든가 비판의 수위가 높다 이전에 청와대 공직자들부터 먼저 국민들에게 일관된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는 게요. 앞서도 잠깐 이야기가 나왔지만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보좌했던 조한기 전 비서관 같은 경우는 네. USB 김정은 위원장에게 건네준 적이 없다고 본인의 SNS에 올렸어요. 네. 그런데 막상 이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 2018년에 김의겸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경제구상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해줬다. 네. 이 안에 뭐 이 PPT 형식의 파일들이 담겨 있고 에너지와 관련된 것들, 발전 계획도 담겨 있다고 했는데 어떤 수단으로 전해줬냐는 기자의 질문에 USB로 전해줬다고 분명히 명시를 합니다. 그럼 김의겸 당시 대변인은 USB 줬다는 것이고 조한기 비서관은 USB 안 줬다는 건데 국민들은 안 그래도 이 뭐 뽀여 있으니 부건추니 참 혼란스러운데 청와대 공직자 한 명은 USB 줬고 한 명은 안 줬다고 하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는지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내부에서부터 국민들에게 이 의혹을 명쾌하게 해명하기 위해서는 일관된 입장이 나와야 된다. 지금 청와대 전직 대변인과 비서관 사이에 말맞추기조차 안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단순히 야당이 없는 말을 지어낸다고 비판하기 이전에 먼저 무엇이 과연 청와대가 주장할 수 있는 이 USB와 관련된 입장인지 그 입장 정리부터 저는 선행되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장 정리부터 선행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얘기일 것 같죠. 이 아마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의 이 법적 대응을 예고한 장면에서는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대변인이 얘기하지는 않을 테니까요. 자, 여당에서도 줄줄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이 턱없는 억측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윤건영 의원 당시 국정상황실장이었죠. 자, 원전 건설을 추진한 적 없다. 그리고 관련 내용 소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전 진짜 궁금한 게요.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산업부가 이걸 해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당도 그런 적 없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사 결과 이게 문건이 있었던 것은 맞고 삭제를 한 것도 많습니다. 그럼 왜 삭제를 한 겁니까? 저도 그게 너무 궁금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아이디어 차원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채택한다 그래도 사실은 미국하고 협의를 과정을 다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북한에 원전을 지어준다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미국과의 북한과의 합의가 핵 합의가 다 사실상 종결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북한에게 뭐 기술자를 전달한다, 뭐 예컨대 재료를 전달한다, 이거 다 보고가 돼야 돼요. IAEA, NPT에 다 보고가 돼야 되고 그 사찰 과정이 당연히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지금 산업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 있는 것을 좀 삭제를 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공개될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지금 의도적으로 지금 삭제된 것 같은데 만약에 삭제를 안 했다 그러면 아마 검찰이 안 봤을 거예요. 삭제된 것만 찾아봤을 거니까. 그래서 아무 의미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사안들은 지금 야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극비리에 이런 게 가능하지가 않거든요. 아예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더 막 이끌어 나간다는 것은 해외에서 본다 그러면 특히나 미국에서 본다 그러면 굉장히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교수님, 그리고 보면 윤준병 의원이, 민주당의 윤준병 의원이 얘기하기를 이 삭제된 문건 중에 대다수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이런 사안들, 문건들이 많다. 그 안에서 일부 그 당시 이제 17건 정도가 문재인 정부에서 그 회담 기간에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꼬투리 잡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지적은 저희가 어떻게 뭐 논리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정부 부처들은 사실은 이제 북한과의 어떤 비핵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런 어떤 안들을 사실상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 제시를 하고 이것이 수용된다 그러면 그 산업부의 어떤 역할 같은 것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모든 정부가 사실은 예견되는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들이 다 있어요. 그런 것의 하나의 어떤 드래프트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데 이거를 일종의 이제 기밀 문서다. 기밀 문서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정부나 다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공개하지 않으면 뭐 정책의 투명성이 없다. 저는 거기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외교에는 어느 정도의 어떤 끝나지 가기 전까지는 상당한 어떤 비밀의 과정들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국민들에게 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리면서 외교하는 것은 없는 거죠. 네, 지금 뭐 야권에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굉장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당 차원의 대책도 논의를 한다고 해요. 평론가님, 지금 얘기되는 게 국정조사 얘기도 나오고 특검 얘기도 나와요. 사실 여당의 여러 해명을 보면요. 팩트와 관련된 해명은 딱 2개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한기 전 비서관이 USB 준 적 없다는 것. 그런데 그 팩트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USB 줬다고 말했기 때문에 청와대 내부나 공직자, 이 여권의 고위공직자 내부에서 교통정리가 필요한 팩트이고요. 나머지는 윤건영 의원이 말한 부분. 산업부에서 만들었을 수는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건 아니다라는 점. 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무원들의 속성을 보게 되면요. 정말 위험한 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본인이 책임지려는 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그런 보도원 사태의 속성 아니겠습니까? 네, 이게 그 적폐청산이라는 이번 그 정권의 어떤 주요 기조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뭐 이렇게 약간 복지부동한다 이런 얘기도 있긴 있었던 게 사실이었죠. 네. 특히나 북한의 원전을 건설 추진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북원추라는 게 아마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죠. 이런 부분은 정말 너무나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걸 단지 윗선의 어떤 지시라던가 검토해보라는 명령 없이 일개 산업부 공무원들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문서를 만들어서 이걸 굳이 뽀요이스라는 이 암호 같은 제목으로 보관할 이유가 있을까? 이게 과연 일선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판단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사회, 공직 사회를 경험한 분들은 아마 대다수가 말이 안 된다. 그런 의혹을 일선의 지시가 있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파일을 굳이 지우기 위해서 이 오밤중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처벌받을 것 감수하면서까지 이 안으로 들어가서 지우고 난 뒤에 무슨 신내림을 받았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까지 한 겁니다. 이건 정권 차원에서 우리가 이 파일 지운 것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확신이 없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검사에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정황상, 물론 아직은 정황 단계입니다만 단순히 이 문건을 작성하고 지시한 공무원들이 아니라 그 윗선과의 연계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윤준병 의원 말은 이 문서가 2018년에 작성됐다는 걸 좀 착각하신 것 같아요. 2018년 5월 문서가 작성된 시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떤 신분이었는가를 감안한다면 이게 박 전 정부의 영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어불성설이 아닌가 싶습니다. 짧게 교수님 말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실행이 안 된 정책안 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어요. 우리가 모든 정부들은 이런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아이디어를 많이 끄집어냅니다. 이제 그런 문서 중에 하나다.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본다 그러면 북한에게 뭐 넘어가서 우리가 추진해 준다는 뭐 많은 구상들이 있거든요. 그것들 자체도 다 범법행위가 되고 위법행위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까지 이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 후폭풍들 하나하나 분석해봤습니다. 연예인, 대중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는 인물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직업적 예능인을 넓고 크다는 의미의 한자를 빌려와 광대라고도 불렀는데요. 얼굴을 가리는 큰 가면을 쓴 채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오로지 관객들을 위해 노래하고 춤추고 연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 연예인들에 대한 도를 넘은 관심과 사랑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예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팬들이 창작한 소설 팬픽. 이런 팬픽 중에 동성 인물 사이의 가상 연애담을 다룬 게 바로 알패스입니다. 예전부터 팬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공유되어 왔는데요. 최근엔 수위를 넘어선 적나라한 내용과 음담 패설이 가득한 성적 표현, 묘사 등으로 논란입니다. 어느 순간 성희롱의 수준까지 번진 거죠. 지나친 관심과 사랑이 정도를 넘어선 경우는 또 있습니다. 중국의 아이유,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차이유입니다.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인기 가수 아이유랑 비슷한데요.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얼굴만 합성하는 딥페이크로 추정됩니다. 딥페이크의 악용 사례 심각합니다. 지난해 확인된 딥페이크 영상은 14,000여 건인데 이 가운데 성범죄 관련 영상은 무려 96%로 피해자의 4분의 1이 한국 여성 연예인이었습니다. 연예인을 성적 놀잇감,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건가요? 이런 딥페이크 음란물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에 40만 명 가까이 동의했을 정도입니다. 연예인들을 상대로 한 악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최근 정부의 방역 실태를 비판했던 가수 강원래 씨는 장애인 혐오 표현과 욕설에 시달려야 했고, 가수 김희철과 인기 유튜버 찌양은 악성 댓글에 시달리다 못해 네티즌을 고소했습니다. 사실상 나는 합의가 없지. 나는 일단 선처가 없어요. 그래, 맞아. 선처 없이 인생은 실전이라는 것을 보여줘야 돼. 연예인은 놀잇감이 아닙니다. 대중의 관심과 사랑을 먹고 산다는 이유로 그들을 함부로 대해야 할 권리 없습니다. 그저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정의 찌꺼기를 마구 던지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지금까지 화나요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4월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요, 돌연 친문 경쟁 이야기가 계속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선 의원 무슨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사실 저는 원조 친문이거든요. 2012년에는 제가 대통령님 모시고 다녔어요. 2012년 대선이 끝나고 나서 우리 해단식 할 때도 정말 막 펑펑 울었죠. 마지막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는 이제 막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아, 이거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런 저의 의견을 들어주지 않는 그런 의견을 안 들어줬어요. 그래서 삐졌지. 인정 안 해주니까. 문재인 대통령에게 내가 삐질 만큼 문재인 대통령과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다른 후보죠. 우상호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의 뿌리이자 적자 대통령을 지키겠다. 나는 민주당을 떠난 적도 떠나고자 한 적도 없다. 박영선 전 의원, 전 장관을 겨냥한 발언으로 보이는데요. 교수님, 난데없는 이 친문 경쟁에 대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경선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세력은 친문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친문의 어떤 낙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문재인 대통령이 더 가깝다. 사실은 이 두 분 다 친문 직계는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친문이라는 어떤 브랜드를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박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실 친문이 아니라 비문으로까지 불리는 정도의 그렇게 분류가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렇죠. 비문에 가까웠던 그런 부분이었는데 지금 현 정부 들어서서 장관직을 이제 수행을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만은 분명한 겁니다. 우상호 의원 같은 경우도 약간의 거리는 있지만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를 아주 소원하게 만든 상황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두 분 다 문재인 대통령과의 가까움을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제 친문들에게 비춰질지가 관건인 거죠. 네, 지금 뭐 야권을 좀 보면요. 단일화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저런 신경전들이 계속 있었지만 이것만큼은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불거진 북한 원전 건설 추진 의혹 관련해서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먼저 제안한 건지 밝혀달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나경원 전 의원도 급하긴 급한가 봅니다. 원과 된통 걸렸다는 뜻이다. 부끄러운 일을 뭐 하고 있는지 깨달아야 한다. 이런 말도 하고요. 또 오세훈 전 서울시장 대통령이 답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도 했어요. 평론가님. 지금 뭐 청와대를 겨냥해서는 다 같이 반문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런데 저는 이분들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온 거잖아요. 네. 서울 시민들한테 친문이고 반문이고가 뭐가 중요하죠?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일정 부분 정치적인 의미는 있겠습니다만 박영선 전 장관과 우상호 의원이 내가 진짜 친문이라고 하는 걸 바라보는 서울 시민들의 입장은 그래서 뭐 아니겠어요?
그래서 서울에 뭐가 유리하냐는 겁니다. 네. 반대로 안철수 대표나 나경원 전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내가 반문이다 하는 게 또 그래서 뭐냐는 거죠. 왜 대통령을 저격하는 거에 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분들이 나와서 서울시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또 서울 시민들에게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 부동산부터 해서 도시개발, 그리고 여전히 서울시에는 인프라에서 소외된 낙후된 지역들이 동부권, 서부권 등지에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서울 시민들의 삶을 어떻게 나아지게 만들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많은 메시지들이 나와야 되는데 네. 한쪽에서는 내가 진짜 친문이다. 예전에 대통령한테 삐졌는데 다 풀렸다. 이런 이야기가 서울 시민의 삶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지 모르겠고, 또 한쪽에서는 이 원전 문제 상당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건 당 지도부에게 일임하고 전체적인 어떤 국정 방향에서 이 정부를 비판하는 이슈여야지 서울시장 후보들이 여기에 대해서 하나같이 다 달려들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 번 정도의 언급에서 끝내야지 이 같은 반정부 투쟁이 계속 이 서울시장 후보들의 야권 메시지로 집중이 된다면 오히려 이 야권에겐 별로 득이 될 게 없다. 철저히 민생, 서울 시민들의 삶에 집중하는 그런 후보를 저는 서울 시민들이 바랄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여당이고 야당이고 보면 친문 반문 논쟁에 자신들을 갖추는 건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마치 이 대선에 나온 듯한 그런 착각을 각 후보들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으로 많이 듭니다. 평론가님이 하시는 말씀 후보분들께서 잘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더 이상 이 얘기를 다루지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힘겨루기가 진짜 장기화되면서 지겹다 하시는 분들 솔직히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금태섭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을 했는데요, 교수님. 네. 보면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하면서 3지대에서 나랑 같이 경선하자. 누구?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게 다시 한번 단일화를 얘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경선하자,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나 금태섭 전 의원 같은 경우 사실 초기에는 어떤 걸 상상했냐면 국민의힘당 후보들하고 툭 털어가지고 다 같이 경선하는 거를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본인도 이제 기회를 얻고 시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기는데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 그거 허락해주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내 경선 중심으로 지금 몰입이 돼갖고 있고 당연히 이제 금태섭 전 의원이라든가 안 대표 같은 경우가 이 상황 속에서 소외되고 배제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금태섭 전 의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간이 필요로 하는 것이고 다급한 마음이 이제 생긴 거죠. 네. 이 장면에서 아마 이해관계가 안 대표랑 맞아 떨어질 거예요. 여기서 이제 두 분만의 또는 뭐 다른 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의 어떤 경선. 누가 있으십니까?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의 경선, 국민의힘당 경선 이렇게 양쪽으로 올라와서 마지막에 이제 결선을 치르는 그런 장면을 상상하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이제 서울을 떠나서 부산 선거도 좀 살펴보면요. 이 부산 쪽 선거에서는 가덕도 신공항이 굉장히 중점적인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한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은 부산 시민 여러분께 더 이상의 희망 고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덕 신공항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제1야당도 특별법 처리에 동참하겠다고 빨리 약속하기 바랍니다. 설령 야당 지도부가 반대한다고 해도 저희는 갈 길을 가겠습니다. 네, 뭐 들으셨지만 저희는 갈 길을 가겠다 굉장히 강력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내일 부산 현장 최고위 한다고 해요. 어떤 메시지 나오겠습니까? 가덕도 한다고 그러겠지. 이 상황에서 가덕도 못합니다. 말 못하죠. 왜냐하면 어쨌든 네. 저 보궐선거가 있고 부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지금 어쨌든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부산 유권자들이 가덕도를 찬성 반대에 따라서 표심을 따라서 찬성하면 찍어주고 반대면 안 찍어주고 이런 비율이 어느 정도 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지역의 중요한 현안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거든요. 아마 그렇다고 뭐 적극적으로 달려들기는 좀 뭐하고 아마 하는 그냥 여당의 가덕도 공항 열차에 그냥 탑승하는 정도 톤에서 아마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런 게 보도의 어떤 기류인데요. 내일 현장 최고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평론가님? 사실 부산 선거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초기에 부울경 지지율이 국민의힘이 민주당보다 높게 나오는 상황에서 이건 그냥 무난하게 이기는 선거라고 좀 자만했던 게 지금 부산 상황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지 않았나 싶고요. 무엇보다 뭐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 고향이 이제 서울시 관악구로 알려지고 있고 출생이 주호영 원내대표
원내대표 TK 출신 아니겠습니까? 빼고. 지금 현재 지도부에 PK 민심을 제대로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보니 이 가덕도 공항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의 측면에서 누가 봐도 우위에서 시작했지만 민주당에게 이슈를 다 내어주고 끌려가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도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부산시장에 출마한 야권 후보들 같은 경우는 지도부에게 도움을 바라는 게 아니다. 방해만 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결코 낙관할 수 있는 선거 상황이 아니라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벌어진 정의당,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 사건 이후에 정의당이 선거에서 관련 수고를 낼지 말지 지금 논의를 거듭하고 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4.7 재보궐선거 방침과 관련해 당내 선출 선거 일정은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거 방침과 관련해 보다 심도 있는 논의와 이를 통한 책임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빠른 시일 내에 전국위원회를 소집해 재논의 결정키로 했습니다. 네, 교수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재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정의당이 굉장히 고민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어떻게 좀 정리될 걸로 보세요? 정의당이 뿌리채 흔들린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고 부산시장도 그렇고 성추행과 관련해서 사실은 보선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거를 지금까지 정의당이 굉장히 비판을 했던 건데 그 당대표가 성추행과 관련해서 지금 사퇴를 하고 이런 장면이 벌어지니까 후보를 낼 수도 없고 안 낼 수도 없고 안 내면 이제 당의 기반이 흔들리는 그런 장면이 있는 거죠. 정의당은 예전에 민주당에서 얘기가 나왔을 때 무공천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지적하지 그런 않았습니까?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지금 곤혹스러운 장면이 있을 거예요. 선거를 안 치르면 사실은 그 바닥에 있는 어떤 동력이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 아마 후보를 공천을 저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굉장히 큰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사과부터 진정한 사과부터 이루어지고 그것들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의당 얘기까지 짚어봤고요.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마다 주목할 만한 영화를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씬의 한수, 오늘부터는 김태욱 기자도 함께합니다. 자, 김 기자, 오늘 첫 시간인데 어떤 영화 들고 왔습니까? 네, 실제 있는 컴퓨터 게임을 영화로 만든 몬스터 헌터와 페르시아의 왕자 시간의 모래, 이렇게 두 편 준비했습니다. 네, 먼저 몬스터 헌터는 개봉 전이죠. 뭐 어떤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까? 네, 예고편만으로도 평가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박진감 넘치고 화려한 영상이 좋다는 반응, 그리고 원작을 제대로 살리지 못했다는 반응인데요. 어쨌든 시작부터 관심이 뜨겁습니다. 한 장면 보면서 이야기해보죠. 네, 행방불명된 팀원들을 찾기 위해 거대 몬스터의 세계로 빠지면서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필사적으로 전투를 벌이는 이야기인데요. 네, 보니까 주인공이 익숙한데 예전에 그 레지던트 이블에 나왔던 밀라 요보비치 맞죠? 그렇습니다. 예전 영화에선 상대가 좀비였다면 이번엔 몬스터를 무찌르러 출동했습니다. 여기에 옹박의 토니자가 함께 하는데요. 동서양 액션 스타들이 펼치는 액션 연기가 단연코 가장 큰 기대 포인트입니다. 네, 사실 게임이 원작인 영화잖아요. 그래픽도 상당히 신경을 썼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거대 몬스터를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감독인 폴 앤더슨과 제작진은 오랜 시간 직접 게임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엄청 공이 들어갔겠네요. 개봉은 언제입니까? 네, 개봉은 2월 10일 설 연휴에 맞춰서 개봉합니다. 미국에서는 개봉 당일 북미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며 볼거리가 풍성한 영화임을 증명했는데요. 다만 중국에서는 극중 대사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이면서 개봉 하루 만에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으로 시작할지도 궁금해지네요. 다음 영화는 2010년 개봉 영화죠? 네, 한 남자가 흰 바지를 입고 건물 사이를 뛰어넘는 게임 한 번쯤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주인공인 페르시아의 왕자 다스타는 왕을 살해했다는 누명을 쓰고 알라무트의 공주 타미나와 함께 도망치는 신세가 됩니다. 우연히 갖게 된 시간을 뒤로 되돌릴 수 있는 단검이 열쇠가 되는데요. 이 검으로 세상을 지배하려는 어둠의 세력과 격돌합니다. 네, 뭐 잠깐 봐도 몰입감이 상당한데 제 기억에는 꽤 흥행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2010년 5월 개봉 당일 전도연 주연의 한여를 제치고 1일 관객수 1위에 올랐는데요.
총 200만 관객을 동원하며 게임 원작 영화 중 국내 흥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특히 제작진 면면을 보니까 인기 있었던 이유를 알 것도 같아요. 네,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에 제리 브루카이머에서 제작했고요. 해리포터와 불의 잔의 감독 마이크 뉴엘이 연출을 담당했습니다. 당시에 후속작을 기대한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제작비가 크다 보니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계획은 취소됐습니다. 네. 게임을 원작으로 하는 영화들은 아무래도 규모가 클 수밖에 없는데요. 요즘 같은 시기에 부담 없이 화려한 영상미를 즐기기에는 이 두 영화가 제격일 것 같습니다. 네, 영화 보고 나서 게임도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김태욱 기자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의 일주일을 앞서갑니다. 이번 주 이 뉴스만큼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가 미리 뽑아봤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의 안전 효과성을 평가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가 내일 발표됩니다. 식약처는 이후 중앙약사심의위원회와 최종 점검위원회까지 3중 자문회의를 거친 뒤 최종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해외 부작용 발생 사례 등에 따라 고령자 접종 여부를 두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2월 임시국회가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여야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화요일과 수요일 차례대로 실시하고 목요일부터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부터 법관 탄핵, 북한 원전 논란까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가 수사처 검사 23명에 대한 공개 모집에 나섭니다. 원서 접수가 이번 주 화요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고 하는데요. 서류 전형과 면접 시험, 인사위원회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목요일 새 부동산 대책을 내놓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5번째 대책인데요.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공급에 있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만큼 대도시권 공급 대책이 줄을 이룰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세권 개발과 강남권 유휴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등이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홍앵커, 1월 마지막 날인 오늘 낮 기온은 포근하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낮 기온 9도고요. 대전과 광주 12도로 어제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3월 초순에 봄 날씨가 예상되네요. 겨울에 느끼는 이 봄 날씨 참 좋긴 한데 또 미세먼지 말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경기 남부와 세종, 충청 등은 하루 종일 공기가 탁하겠는데요. 오늘 밤부터는요, 곳곳에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좀 해소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밤에 혹시 비 소식 예보되어 있습니까? 비 소식 있으면 외출하시는 분들은 우산 꼭 챙기셔야겠네요. 네, 챙기셔야겠습니다. 서울, 경기 등 중서부와 호남, 제주도에서는요, 오늘 밤 9시부터 비가 시작하고요. 내일 새벽엔 전국에 확대돼서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네, 이번 주 날씨는 어떤가요?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서 모레엔 기온이 뚝 떨어집니다. 화요일과 수요일 사이 강추위가 찾아온 뒤 다시 평년 수준의 겨울 날씨 보이겠습니다. 네,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의 라이브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